한국은 한때 미국의 원조나 봤던 나라 아닌가요? 세계를 주도한다고 자부하던 미국의 최고 IT 전략가.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시스템, 국가 운영 철학.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의 오만은 박살났고 자존심은 무너졌으며 결국 그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본 건 기술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도시, 생각하는 행정, 먼저 반응하는 국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들. 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셉 맥퍼슨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0년 넘게 정보기술과 공공시스템 컨설팅을 해왔어요. IBM 아시아 전략본부 임원, 미 국토안보부 스마트 행정 고문, 세계은행 디지털 혁신 위촉 컨설턴트로도 일했죠. 전 세계의 느린 정부들을 고치는 게 제 일이었어요. 행정 속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도시 인프라에 IT를 입히는 전략을 짜는 거죠. 지금까지 제 지식과 경험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최고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런데 2023년 여름 본사 CEO의 지시로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나라는 한국. 한때 제가 반도체 조립이나 잘하고 BTS만 유명한 아시아의 중간 국가쯤으로 여겼던 나라죠. 한국이요? 왜 거길 가십니까? 그날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출장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제 동료들이 던진 첫마디였어요. 실리콘밸리 본사의 그들 표정엔 농담 반, 비웃음 반이 섞여 있었죠. 저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술을 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배운다고. 그만큼 저는 한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1950년대 전쟁으로 무너졌던 나라, 원조와 지원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나라, 미국의 헌옷과 밀가루로 연명하던 국가.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그런 이미지였어요. 출장 명령서를 보니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과 전국 통신망, 고속도로 연계체계를 현장 점검할 것, 한국 정부의 디지털 처리 속도, 국민 적응력, 클라우드 기반 행정 환경 분석 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솔직히 이런 항목들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무슨 행정 속도를 분석받을 만한 나라란 말인가. 게다가 출장 기간은 2주. 본사 CEO가 직접 지시한 특수 임무였기에 거부권은 없었죠. 억지로 수속을 밟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저녁을 먹었는데 그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한다며. 가면 많이 뛰어다녀야 할 거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그땐 몰랐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5G 인프라 전국 커버리지 98.5%, 온라인 행정 서비스 만족도 OECD 1위, 고속도로 연계형 IT 관제 시스템 도입률 95%.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이건 그냥 홍보 자료겠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공항에선 별 기대가 없었어요. 웬만한 나라들은 관문인 공항만큼은 잘 꾸며놓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식을 뒤엎은 건 속도였어요. 입국 수속을 시작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한국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됐어요. 따로 설정한 적도 없는데 초고속 네트워크가 마치 공기처럼 깔려 있었죠. 속도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다운로드가 920메가비트, 업로드는 700메가비트를 넘겼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건 실리콘밸리 제 집보다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아닌 AI 기계가 처리하고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자 얼굴 인식이 동시에 이뤄졌고 지문까지 자동으로 인식됐죠. 전체 과정이 불과 90초.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직원도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압도적인 속도로 지나갔죠.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앱 하나로 차량 호출, 결제, 운행 경로 확인, 기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됐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영수증이 자동 전송됐고 기사 평가까지 시스템에 연동됐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시스템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보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서울의 도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건물들이 정렬된 채 서 있고 도로망은 전국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하는 혈관 같았죠. 주변 빌딩 외벽엔 전자 디스플레이가 실시간 정보를 송출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한참 착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긴 뉴욕보다 빠르고 도쿄보다 정돈되어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보다 디지털화가 훨씬 앞서 있었죠. 그저 성장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던 나라에서 진짜 문명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건 이런 첨단 기술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도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었죠. 이게 그들에겐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행정센터를 방문했어요. 미국 정부기관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해온 경험으로 자신 있었죠. 그런데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접수 창구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어요. 대신 각 층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민원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대기표를 뽑고 실시간으로 처리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죠. 궁금해서 직접 테스트해봤어요. 서울시청 모바일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를 접수했죠. 사진 한 장 올리고 위치 정보 입력, 접수 버튼 클릭. 그러자 7분 뒤 담당자 메시지가 왔고 21분 후 처리 완료 통보를 받았어요. 접수부터 확인, 처리, 통보까지 단 30분도 안 걸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였어요. 미국의 어느 행정기관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전 국민에게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근처 커피숍에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능숙하게 태블릿을 다루고 계셨죠.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니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집 매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중이에요. 다 온라인으로 하면 돼서 편해요. 그분의 말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디지털 약자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선 무색했어요. 기술에 약하다는 세대조차 정부 시스템과 앱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공기관 문의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자동 연동되더군요. 전화 통화 없이, 기다림 없이 실시간으로 민원 결과가 통보되는 국가. 이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국민이 적응 못하면 의미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담당 공무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보다 시스템이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앞세우기보다 시스템을 사람보다 먼저 준비해 놓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누구든 나이 상관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일정으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했어요. 한국의 철도와 고속도로망, 그리고 그 안의 통신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죠. 참고로 저는 미 서부 고속철도 프로젝트 기술 검토위원으로도 일했어요. 철도망에 대해선 나름 전문가였죠. 서울역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표 구매부터 승차 안내, 보안 검색, 탑승까지 전 과정이 비접촉, 무인 시스템이었죠. 외국인용 앱으로 표를 예약했는데 실시간 좌석 배정과 경로 변경이 AI로 자동 조정되더군요. 심지어 열차 도착 전에 도착 예정이란 알림까지 왔어요. 열차에 타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건 네트워크 상태였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인터넷이 제대로 될까? 속도 측정 결과 다운로드 670mbps, 업로드 430mbps. 달리는 열차에서 이 정도면 미국 어느 건물 안보다 빠른 수준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좌석 앞 스크린엔 실시간 열차 위치, 예상 도착 시간, 연결편까지 표시됐어요.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 곳곳에 통신 기지국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나라가 속도를 가능케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국가의 모든 신경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부산에 도착하자
또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AI가 최적의 환승 경로를 제안했고, 택시는 자동 배차, 버스는 실시간 위치 표시, 역 안무인 커피 머신도 스마트폰 페이로 작동됐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토교통부 산하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종합상황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전국 고속도로 흐름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죠. 수십 개의 화면에 실시간 CCTV, 차량 흐름, 사고 감지, 긴급 차량 자동 우선 배정 시스템이 연결돼 있었어요. AI가 사고 가능 지역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드론까지 자동 출동시킨다는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그냥 도로가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야. 미국은 여전히 각주가 따로 도로를 관리하고 정보 공유도 느리며 사고가 나면 전화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앙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대응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나라였죠.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이렇게 수정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나 철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기술 플랫폼이다. 속도는 단지 결과일 뿐이다. 이들은 이미 전체를 연결한 다음에야 출발한 것이다. 이 나라가 빠른 나라로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통신 속도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달리고 있었어요. 부산시청 디지털행정지원실에서는 현장 시연을 경험했어요. 첫 실험은 산불 신고였죠. 제 휴대폰으로 산불 의심 사진을 찍어 전송했더니 단 1분 만에 관할 구청 대응팀에 자동 통보됐고 5분 후엔 드론 출동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과 소방차 출동까지 연계되는 보고서까지 동시에 올라왔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캘리포니아 산불 때 지역 경보 시스템이 작동 안 해 많은 주민들이 대피도 못한 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응 시나리오 자문위원이었는데 사람이 판단 후 움직인다는 전제 때문에 항상 늦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국가가 먼저 의심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반응했죠. 행정 업무 전반에서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가 정착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긴급 지원 시스템이었죠. 제가 부산시청에 있을 때 실제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가 가진 긴급 의료 지원 앱이 자동으로 응급 신호를 보내 근처 병원, 구급차, 행정지원센터까지 동시에 연결됐죠. 병원에선 이미 그의 의료 기록을 열람했고 담당 공무원은 즉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등록하더군요. 제가 물었더니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기에 처하면 우리 시스템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씩 따로 움직이면 늦기 때문이죠. 기술은 어디에나 있어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도입했죠. 하지만 그 기술을 국민 한 사람의 삶에까지 적용해 실질적인 보호와 응답으로 연결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한국이 유일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때 가장 가난하고 위기 앞에 가장 많이 쓰러졌던 이 나라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가난했던 시절엔 늦으면 죽었고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졌으며 느림은 곧 실패였다는 교훈이 이 나라의 기술 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은 느리게 판단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어떤 위기든 실행부터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무너진 폐허, 포탄 자국 선명한 콘크리트, 굶주린 아이들이 앙상한 몸으로 밀가루 포대 나르는 흑백 사진들. 이 사진들과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은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시간에서 출발한 나라가 지금의 속도와 문명을 갖게 됐을까요? 다음 날 광화문 전쟁기념관을 찾아갔어요. 한쪽 벽에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낸 후에 반드시 뛰어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 나라가 빨라야 했던 진짜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념관을 돌면서 전후 복구기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포크레인도 없이 손으로 땅 파고 망치 하나로 철도 깔고 찢어진 손으로 발전소 만들던 사람들. 그들은 기술을 몰랐지만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자식 세대가 이 절박함을 속도로 바꿨죠. 아버지 세대가 땀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아들 세대는 그 위에 시스템을 올렸고 지금 세대는 그 시스템을 디지털 문명으로 진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가장 늦게 출발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 기념관을 나오며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본사 회의에서 저는 종종 늦게 시작한 기업이 꼭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유를 이해한 자가 가장 빠르게 도착하죠.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이 문장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지구상 거의 유일하게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국가였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왜 우리가 가난했나? 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든 빨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단부터 내렸죠. 이 나라는 더 이상 기술을 가져다 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국민을 위해 먼저 움직이게 만들며 그 결과를 실생활의 속도로 증명하는 나라였죠. 서울역 앞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의 말이 잊히지 않아요. 우린 느리면 못 살았어요. 빨라야 살았고 지금도 빨라야 버텨요. 그분 손은 거칠었고 표정은 편했지만 말 속엔 살아낸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세종시 행정안전부 중앙관리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국가 운용의 철학을 설계하는 두뇌 같은 공간이었죠. 센터 이사관이 들려준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말을 듣자 미국에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불필요한 서류, 복잡한 절차, 한 번의 행정에 수주가 걸리는 현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는 공무원들.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그걸 국민의 존엄을 위해 쓰지 못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는 시스템 하나, 기계 하나에도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서울시청에서 만난 담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겐 누군가 불편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국가의 도리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늦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한국은 기술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시민들은 기술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행정도, 교통도, 통신도, 구급도, 세금 신고도. 모든 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필요한 순간엔 가장 먼저 달려오죠. 이 나라는 시민은 국가의 고객이라는 유럽식 개념보다 더 깊은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국민은 국가의 가족이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늦는 걸 죄로 여기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며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건 예산이나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정신적 긴박함이 없었던 거죠. 한국의 디지털 혁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에도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연구원의 설명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기술 채택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느린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불편함을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불편함을 빨리 없애는 게 미덕이죠. 그 말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미국 사회는 종종 인내와 과정을 중요시해요. 시스템이 늦어도 그건 민주적 절차의 일부라고 여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불필요한 기다림은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그건 곧 국가의 책임 회피로 보는 거였어요. 정부 연구기관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더 놀라운 말을 들려줬어요.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설계할 때 국민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이란 원칙을 지켜요. 정부 앱은 국민이 원하기도 전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교통 시스템은 운전자가 판단하기도 전에 위험을 피하도록 해요.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언제나 더 빠르니까요. 이건 미국의 시스템 설계 철학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최대한 빠른 정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서울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 책임자가 한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함께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으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감행하며 정부는 시스템을 개편했어요. 그 위기를 통해
한국은 속도가 생존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움직이면 늦고 함께 움직이면 빠르다는 원칙을 국가 시스템에 심었어요. 한국의 행정, 금융, 의료, 교통 시스템이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그의 말을 증명하듯 제가 방문한 동안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도심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 출동과 동시에 교통센터는 해당 도로의 신호를 자동 조정했고 주변 시민들에게는 즉시 안전경보가 발송됐어요. 근처 병원은 이미 대기 체제에 들어갔고요. 이 모든 과정이 5분 안에 이뤄졌어요. 미국에선 이런 통합된 대응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정보 공유도 느리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부처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층은 어떻게 적응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의 디지털 배움터를 방문했어요.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공간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사용하시는지 여쭤보니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정부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우리 세대가 쓰기 쉽도록 앱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배움터도 열어주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빨리 배우라고 하니까 나도 열심히 배웠지. 미국에서 본 노인 디지털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의 노인들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노인들은 마치 뒤처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었죠. 배움터 강사가 설명해준 내용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노인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정부 앱이나 키오스크를 만들 때 노인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의무화했어요. 글자 크기부터 버튼 위치까지 모든 것을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죠. 그래서 지금은 70대 어르신들도 모바일 뱅킹을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속도는 누군가를 뒤에 두고 가는 속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빨라지는 속도였던 거예요. 마지막 일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보안 체계의 수준이 미국의 군사시설과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생체인식, 다중인증, AI 감시 시스템까지. 이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죠. 관리원의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디지털 심장부입니다. 전국의 행정, 복지, 세금, 의료, 재난관리 데이터가 모두 이곳으로 모이고 이곳에서 분석되어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데이터 센터는 많지만 이렇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는 없었어요. 각 주, 각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사이의 호환성은 늘 문제가 됐죠.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많은 비효율을 겪었습니다.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 서로 공유되지 않는 데이터.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국민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국은 단지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국가였어요. 행정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형 행정입니다.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준비해두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 신청서가 발송되고 실직하면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국민이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우리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는지 깊이 생각했어요. 기술은 있었고 자금도 있었어요. 부족했던 건 국민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철학이었을까요? 마지막 날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철학을 이해하는 내용이었죠. 이 나라의 시스템은
국민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처리 속도, 교통 시스템의 흐름, 의료 서비스의 반응 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다림 없는 국가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모든 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국처럼 기술력 과시나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서울의 한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림에 낭비했습니다. 식민지 시절엔 독립을 기다렸고 전쟁 이후엔 복구를 기다렸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세계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빨리 하자는 거죠. 그 말이 한국의 디지털 혁명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단지 빠른 게 아니라 기다리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제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기술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공동체 전체가 지각 없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을 정신으로 가둬두고 철학으로 지휘한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짓는 마음의 속도 때문일지 모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을 지나는데도 심각한 교통 정체가 없었어요. 실시간 차량 흐름을 분석한 내비게이션 덕분에 기사님은 말없이 최적 경로로 가고 계셨죠. KTX, 행정, 통신, 재난 대응, 노년층의 앱 활용 능력까지. 제가 2주간 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세대가, 한 민족이 땅을 딛고 버틴 시간들이 만든 결과였죠. 공항에 도착하자 제 휴대폰에 자동으로 출국 절차 안내 알림이 떴어요. 보안 검색부터 탑승구 안내, 항공편 체크인까지 모두 모바일 하나로 끝났죠. 미국에서 정부는 늘 거리감 있는 단어예요. 시민은 정부에 요구하고 때론 싸우며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죠.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1997년 IMF 시절 한국 뉴스를 떠올렸어요. 전 국민이 금반지를 내놓고 거리에서 손편지와 도시락을 나누며 국가부도를 막아내던 모습. 그때 미국은 그 나라는 끝났다고 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가난했고 가장 상처받았던 나라. 가장 늦게 출발했고 가장 불안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시스템과 철학을 동시에 갖춘 가장 빠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니다. 그건 결코 기술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생존을 걸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란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야 할 나라가 아니다. 이미 앞서 있고 이미 도착했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국가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기술보다 깊은 존경을 보낸다. 한국을 처음 올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거길 왜 가냐고.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과거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그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BYD라는 중국 전기차 기업이 한국에서 차를 팔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을 속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이미 한국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고 별거 없는 시장이니까 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한국을 침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전기차 우회기지로 만들어 BYD의 중국산 자동차를 메이드 인 코리어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BYD는 한국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곳곳에서 BYD가 현대 기아보다 낫다라는 글들이 쏟아졌고 중국 전기차를 칭찬하는 댓글과 영상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글을 쓴 계정들은 대부분 최근 생성된 가짜 계정들이었고 이런 조작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결국 BYD는 한국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국차, 너나 타라 라고 외쳤고 현대기아차는 유럽과 미국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지어 BYD조차 유럽 수출용 차량에는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중국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넘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 독일의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로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BYD. 이 회사는 테슬라를 턱 밑까지 쫓아왔고 이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노리는 거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독일 본사의 상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한국으로 가서 BYD의 시장 전략을 분석해보게. 한국의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었고 몇몇 신차들은 평가가 꽤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폭스바겐, 벤츠, BMW 같은 유럽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한국의 상황이 꽤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 보고서를 읽으며 BYD의 성장세를 다시 확인했어요. BYD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이미 글로벌 1위다. 유럽에서는 BYD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여 아시아 거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한 독일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 출장은 처음이세요? 네,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분석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말을 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중국 전기차요?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요. 왜죠? 저는 의아했어요. 분명 현대, 기아차가 강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만 BYD가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동차는 특히 더 그렇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도 BYD가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쯤이야 얼마 안가 정복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강하다 해도 BYD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어요. 전기차 택시, 전기차 쉐어링 차량, 충전소 간판이 유럽보다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유럽보다 전기차 인프라가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택시에서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요즘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 많이 보이나요? 그는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차요? 그거 누가 탑니까? 그렇군요.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그러자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싸도 중국차는 못 믿죠. 화재 뉴스도 많고 배터리 터진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차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말을 듣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고서에서는 BYD가 한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처음 만난 한국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고 다시 BYD 관련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BYD는 이미 한국에서 판매 딜러망을 구축하고 렌터카 시장을 공략하며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계 사모펀드가 한국의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과 2위 업체 SK렌터카를 인수한 사건은 BYD가 한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핵심 전략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자동차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갔어요. 먼저 전기차 충전소부터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서울 시내 곳곳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충전소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되고 충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정리되는 시스템.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흔치 않은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도심에는 BYD 같은 중국 전기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테슬라, 심지어 BMW와 벤츠의 전기차도 종종 보였어요.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고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검색해봤습니다. 뭐야? 점유율이 1%도 안 돼?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존재감이 전무한 수준이었어요. 궁금증이 커진 저는 한국 현지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업계에서 꽤 오래 일한 한국 자동차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 출장은 처음이세요? 네, 한국 자동차 시장과 BYD의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BYD가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상해서요. 유럽에서는 BYD가 한국 시장을 쉽게 장악할 거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면 무조건 산다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중요한 제품은 더더욱 그렇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싼 게 다가 아니라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라면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중국산 배터리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업계 관계자는 제게 기사 하나를 찾아 보여줬어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그때 불이 난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됐었죠. 한국 소비자들이 그 사건 이후 중국산 전기차를 더욱 기피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BYD의 한국 진출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BYD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집착하는 거지? 보통 해외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한국은 그리 큰 시장이 아니에요. 신차 연간 판매량이 170만 대 정도로 중국 2,300만 대나 미국 1,500만 대에 비하면 작은 시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BYD는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진출하겠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 전문가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만난 사람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어요. 그는 BYD의 한국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온 사람이었죠. BYD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한국을 이용하려는 거죠. 한국을 이용한다고요? 그는 제게 노트북을 열어 하나의 자료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국이 미국 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죠.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YD가 한국에서 차를 조립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BYD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바로 수출하면 고관세를 맞지만 한국에서 조립하면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명목으로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BYD가 한국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을 짓고 한국산이라는 명목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면 한국이 중국 전기차의 위장 생산 기지가 되는 셈이었어요. 이쯤 되니 현대기아차가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BYD가 우리는 현대기아보다 훨씬 싸게 팔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상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한 마케팅 담당자가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BYD가 한국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판매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BYD는 한국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거죠. 그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BYD는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자신감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본질적인 힘이 있는 걸까? BYD가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을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이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네,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FTA를 체결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YD가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어요. 거기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순위가 나와 있었어요. 현대, 기아차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 폭스바겐과 경쟁 중이며 테슬라보다 훨씬 많은 내연기관 및 전기차 판매 기록. 유럽과 미국에서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강한 회사였나? 저는 솔직히 현대기아차를 유럽의 폭스바겐, BMW, 벤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브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산업도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BYD조차도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BYD의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도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기아가 존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의 환경 및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더욱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BYD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 기업들까지 한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이미 BYD보다 강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BYD가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최소한 현대기아보다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현대차 마케팅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는 현대차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최신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특히 초고속 충전 기술과 배터리 안정성에서 BYD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쯤 되니 BYD와 현대기아차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BYD는 중국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현대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해왔던 것이었죠. 게다가 저가 전략은 활용하는 BYD와 달리 현대, 기아차는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 중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보고서들은 BYD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가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심지어 BYD가 현대기아차를 압도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많았어요. 보고서 속 내용과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는 것만으로 확신할 수 없었기에 직접 BYD의 차량을 시승해 보기로 했어요. BYD의 한국 진출을 담당하는 한 딜러사를 통해 BYD의 전기차 아토사마 돌핀을 시승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 전이었지만 일부 테스트 차량이 있었고 BYD가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하기 전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었어요. 시승을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점이 조금씩 느껴졌어요. 일반 전기차라면 부드럽게 가속이 되어야 하는데 BYD 아토3는 출렁거렸어요.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감이 없고 가속할 때마다 차체가 휘청거리며 들썩였어요. 한국자동차연구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BYD의 주행 감각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 흡수 장치가 불안정해서 차체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 성능은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동차 설계가 부족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BYD의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였어요. 한국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는 인산철 배터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어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BYD 인산철 배터리 차량의 주행거리는 최대 40%까지 줄어듭니다. 원래 4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면 겨울에는 240km밖에 달리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테슬라나 현대기아의 3원계 배터리는 겨울철에도 주행거리 감소가 10에서 15% 수준인데 BYD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BYD 전기차를 직접 시승해 본 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BYD는 테슬라를 넘어서지도 못했고 현대기아를 따라잡지도 못했다. 주행 감각이 불안정했고 배터리 성능은 한국의 겨울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인 차선 유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BYD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이상 한국자동차연구소를 방문해서 현대기아의 최신 기술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현대기아차의 연구소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기밀이 유지되는 곳이라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자동차 업계 분석가로서 사전 협의를 마치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최신 전기차 모델과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안내해준 연구소 관계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BYD를 직접 경험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저희 기술을 보면 충격받을 겁니다.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배터리 충전 속도였어요.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도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했어요. 실험 중인 차세대 배터리는 단 10분 만에 완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현대기아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었어요. 테스트 차량이 연구소 내의 자율주행 트랙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차량이 부드럽게 차선을 유지하며 교통 흐름에 맞춰 스스로 속도를 조절했어요. 심지어 도로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차가 알아서 방향을 조정하며 피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저는 곧바로 BYD 차량을 시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BYD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인 차선 유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수준과 비슷한 단계까지 발전해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 사람이 제게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해줬어요. 저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최근 몇 주 동안 BYD를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BYD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데 한국에서는 너무 과소평가된다. 현대차보다 싸고 품질도 좋다. 국산차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유럽에서는 BYD가 대세다. 한국도 뒤처지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저는 유럽에서 일하는 자동차 전문가로서 이 모든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BYD가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가격 외의 모든 요소에서 테슬라와 현대기아에 뒤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유럽에서 분석했던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기업을 해외에서 띄우기 위해 온라인 여론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산 제품을 해외에서 홍보하기 위해 가짜 리뷰와 댓글을 조직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기업을 칭찬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를 포섭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경쟁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자동차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들을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BYD를 옹호하는 계정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반복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 업계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어요. BYD가 여론 조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중국의 이런 전략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효과를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과가 달랐어요. 한국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BYD를 홍보하는 댓글들에 대한 반응이 싸늘했어요. 중국 쓰레기차. 너나 타라. 배터리 터지면 책임질 거야.
한국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도 BYD를 향한 비판적인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리뷰어들은 BYD의 기술력 문제, 배터리 성능 부족, 품질 불량 등을 가감없이 지적했어요. 심지어 한국 소비자들은 이런 리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중국 전기차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온라인에서 아무리 여론 조작을 시도해도 한국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BYD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BYD가 한국을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BYD는 한국을 전진 기지로 삼아 미국과 유럽을 공략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협력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죠. 오히려 현실은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저 역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강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중국차가 한국을 장악할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